자, 오늘은 우리가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서의 1단원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친구들도 고등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화작이라는 거는 화법과 작문의 우리가 줄임말로 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고1과 고2 모의고사의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이에요. 고3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고3은 선택 과목으로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가 화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학교에서 화작 교과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화작을 진도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해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뭐 조금 화작이라는 그 영역이 쉽다. 이거는 뭐 따로 뭔가를 배우고 개념을 익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보통 다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능날 화작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수능날 화작을 그냥 열심히 읽어서 푸는 거지 미리 공부해야 될 게 딱히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이제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파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내신 교과로서 화작을 배우게 됐지만 사실 무언가 엄청난 걸 배워야 되고 이런 건 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훑어서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숙지할 건 숙지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서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쌤이 설명해 주는 것도 사실상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쌤하고 그도 한번 짚어보면서 조금 더 숙지해야 될 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은 의사소통이라는 면에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특성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 친구들이 영역 구분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즉, 개인적 차원은요, 개인의 정보 전달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쓸 때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회적 차원은 어떤 공동체가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둘 다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공통의 기능이 있지만 사회적 차원은 공동체, 즉 집단이죠, 여러분. 사회라는 건 모여 있는 거잖아.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차원은 좀 더 집단적인 특성을 띠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회적 차원의 특성을 좀 더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특징은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담론이란 말을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숙지예요. 이런 건 앞으로 친구들이 익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우리는 담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개인의 말이나 글이 사회 구성원의 공감을 얻고 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확산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담론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가지는 공통된 의견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의사소통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정 양식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나중에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공동체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유지되었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런 존댓말을 아예 무시하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고려해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가치나 규범, 관습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무엇이? 의사소통 문화가요. 사회 집단에 따라 특유한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 있고 자주 하는 게임이 있죠. 그러다 보면 청소년 집단에서는 자기들 특유의 의사소통 방식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앙딱정 이런 말 쓰죠. 그런 것들도 어딘가에서 유행한 게 이제 밈이 되는 거잖아요. 혹은 또 여러분 뭐 롤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뭐 태세전환이 우디르급이다 막 이런 것들도 다 게임을 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게 된 어떤 의사소통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집단에서는 이런 말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문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특정 의사소통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러다 할 수 없다. 그쵸, 여러분? 뭐, 태세저더니 우디르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막 하면서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기능을 봅시다. 첫 번째, 자,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 즉, 화법은요, 대화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자아 형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쉬운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대화하죠.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너는 이런 거 같아. 너는 MBTI 뭐 EFP 같아. 막 이런 얘기도 약간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특성이 드러나니까 그런 게 판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부모님과 어떤 좀 가까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나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법은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장문은요. 지을 작자예요. 글 문자입니다. 글을 짓다라는 뜻인데요. 필자는 글 쓴 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글을 쓴 사람은요, 경험이나 성찰을 글로 쓰는 과정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쵸? 독자는 여러분 읽는 사람이죠? 성찰의 글을 읽으면서 나의 성장이죠? 여기 오타 나 있죠? 나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건 평가문제집인데 왜 오타가 났을까? 그쵸? 자,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보면요. 자아 성장은 개인적 차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 개인적 차원의 기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니까 사회적 차원의 기능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화법과 작문 활동으로 긍정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면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집단이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하지 않은 집단이 되겠죠? 자, 화법과 작문 활동으로 공동체의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어떤 기여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화법과 작문의 맥락 봅시다. 맥락은요, 담화나 글을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법의 맥락 요소에는 화자, 청자, 말의 주제, 말의 목적, 말하는 상황, 사용 매체, 담화 유형, 즉 이런 것들이 담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쉬운 거예요. 화자가 어린이고 청자가 어른일 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대화에 있겠죠. 예를 들면 5살 어린이라 쳐봐요. 그럼 쌤이 얘기할 때 고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것과 달리 좀 더 수준을 낮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맥락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맥락에 따라 우리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발표할 때와 그냥 사적인 대화를 할 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발표할 때는 존댓말도 쓰고요. 좀 더 격식 있는 말을 하겠죠. 근데 사적 대화에서는 좀 더 편하게 말하겠죠. 즉 이러한 맥락 요소는 말하는 상황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문, 글 짓는 맥락 요소는 역시 글쓰니, 독자, 글의 주제, 글의 목적, 글쓰기 상황, 사용 매체, 유형에 따라 매체는요. 우리가 어떠한 그 글을 약간 이제 전파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매체가 될 수 있겠죠. 인스타에 글을 쓸 때랑 블로그에 글을 쓸 때랑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쓸 때랑 다 똑같아? 아니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럼 인스타는 어때요? 보통 글을 좀 최대한 압축해서 쓰죠. 그렇죠. 짧게. 너무 길게 쓰면 노간지라고 하죠. 근데 블로그는 여러분 좀 더 글이 많죠. 그렇죠. 좀 더 글을 길게 쓰되 그것도 약간 좀 또 유머러스하게 막 섞어서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체에 따라서 조금 글 짓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법의 맥락, 작문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1단원의 내용입니다. 그쵸?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 그러니까 이게 1단원 중에서도 소단원 1,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소단원 2를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하고 글을 써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대요. 즉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님 말고 식의 태도는 안 됩니다. 그쵸?
아님 말고 이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터넷 보면 이거 되게 많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검증되지 않는 그런 거짓된 혹은 과장된 속칭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거 올려놓고 아님 말고 이런 태도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극적으로 뭔가 약간 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버 레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님 말고식의 태도 너무 많죠. 싹 다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성을 따져야 된다. 여러분, 자, 이런 건 숙지. 진실성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전달하여 진실성을 갖춰라 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그쵸 여러분? 그냥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다가 그냥 올려놓고 아님 말고 뭐 누구랑 사귄데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걸로 인한 영향이 분명 있겠죠. 그쵸? 예를 들면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도 막 그 사람이 이렇다던데?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데 그 연예인은 이걸로 인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면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표현, 부정적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은 삼가야 하고요. 말하기나 글 쓰는 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쵸, 여러분? 막 연예인에 대한 글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세 번째죠, 여러분. 이게 1번, 2번, 3번이었죠. 자, 지식재산이라는 건 지적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걸 우리가 지식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재산권으로서 인정하며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런 건 숙지죠. 자, 표절이라는 건 과연 뭐냐?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표절. 남의 것을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쓰는 게 표절인 거죠. 자, 그 다음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거는 동의나 이용 허락 없이 내가 맘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재산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동의를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의 가치 그리고 의사소통의 진정성 봅시다. 화법과 작문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말하고 글 쓰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진정성이란 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요. 여러분 진정성이 아까 뭐였어? 자, 위에 나왔죠. 진실성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진정성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거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라는 거야. 말로만 야 환경오염 해야 돼. 환경오염이란다 미안. 환경오염을 줄여야 돼. 뭐 환경 보전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맨날 쓰레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막 일회용품 맨날 쓰고 그다음 뭐 텀블러 안 쓰고 막 이런 것들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 한마디로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겁니다. 자,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 여러분,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언어 공동체라고 합니다. 담화 관습의 작문 관습, 화법의 작문 문화 이런 거 볼게요. 자, 전통적 관점. 여러분, 이거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죠. 자, 말을 삼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실천을 중시했어요. 옛날에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좀 약간 그런 말이 많아요. 막 속담 중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라는 걸 드러낸 속담이죠. 자, 그 다음 윗사람은 높이고 아랫사람은 존중하는 언어 예절. 그쵸? 우리나라는 여러분 존댓말이 발달한 특이한 언어예요. 여러분 존댓말이 여기저기 다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많이 발달돼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이 많았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 겸양어법이라고 해요. 겸손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자기 좀 낮추는 걸 미덕으로 봤죠. 그 다음 말과 글의 의미를 해석할 때 개인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한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무조건 말을 삼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권장하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자신감 있게 막 자기 PR의 시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게 중요한 시대.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근래 했던 어떤 예능 중에 인플루언서라는 예능 봤어요? 거기에 온갖 인플루언서들 모아놓고 경쟁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꼭 이 자기 PR을 되게 중시 여기고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뭔가를 드러내야 그게 가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세상에 많아졌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뭔가 이런 방송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확실히 미덕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옛날에 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좀 좋게 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또 너무 또 드러내면 나댄다 이런 말 하죠. 자, 두 번째. 수직적 의사소통보다는 수평적 의사소통. 여러분 수직은요. 위에서 아래로인 거죠. 수평은요. 이렇게 동등한 그거죠. 즉 한마디로 너무 위아래를 구분하는 태도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많이 생기고 있죠. 요즘에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숙지가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화법 및 작문 관습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적절히 따르되 현대식으로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쵸?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자, 실천이 따르는 진실한 언어생활. 그쵸, 여러분? 아까 우리 진실성, 진정성 이런 거 나왔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손한 언어생활 같은 올바른 언어 문화를 가지자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화작 1단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단원 1단원에는 소단원이 2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숙지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자, 교재 페이지 2, 3쪽, 교재 페이지 50쪽, 51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화작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문제를 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게 출제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도 문제 풀고 질답을 열심히 해봅시다.